얘들 안녕. 오늘은 이제 인문 7이랑 8을 할 건데 이제 거의 반 이상 해가지고 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비문학 대충 끝나면은 내 계획은 이제 수능 특강 문학을 할지 아니면은 문법을 마저 업로드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 아무튼 수능 특강 이 비문학 지문은 수능에선 똑같이 안 나오니까 뭐 크게 이렇게 의미가 있나 했는데 생각보다 내신에 이 독서가 들어간 학교가 많더라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내신 끝나면은 굳이 이거 분석 안 해도 되겠지? 정리는 할 필요 없고 글 분석하는 방법만 배워가면 그걸로 장땡이잖아. 됐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부터는 최대한 세부 내용도 세부 내용이지만 비문학에서의 글 전개 방식 또는 비문학 읽는 방법을 조금 알려주면서 가도록 해볼게. 같이 봅시다. 자, 1단락부터 읽어볼게. 인문 7이다. 인문 7. 자, 조선의 통치 이념이었던 주자학의 원리는 16세기 무렵부터 사회 전반을 지배했다. 주자학에서는 인의 예지라는 도덕적 원리를 강조했는데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실천 규범의 원리로 작용을 했다. 주자학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도덕적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 질서가 부여하는 일정한 위치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조선의 유학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도덕적 질서 속에서 각자가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역할을 다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그것이 조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지. 자, 따라서 전까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 비문학에서 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기가 나오면 항상 그 세모 괄호를 치고 넘어가거든. 뭐 글 전개 방식에서도 뭐 통시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 관찰하고 있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장점은 단락별로 분류를 할 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보통 많이 가거든. 그래서 시대를 쳐놓는 게 내가 글을 그 분석을 하기에는 굉장히 편해. 이해됐지? 체크해볼게. 16세기 무렵부터 주자학의 원리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어서 굉장히 오래된 거야. 조선의 통치 이념, 이 주자학이 말이야. 이 주자학 기본 해볼게. 자, 주자학은 인의 예지를 강조했는데 이 인의 예지는 그 밑에 보이지? 누구나 따라야 할 실천 규범의 원리라는 말이야. 그래서 그 뒤에 여기서부터 방금 읽었었던 여기까지 갈로를 친 다음에 결국 이 갈로에서 말하는 건 다 이거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도덕적 원리를 따라야 된다 이거지. 그럼 어떤 도덕적 원리인지, 도덕적 원리의 기능은 뭔지가 나오는데 거기 밑줄 좀 쳐볼게. 뭐냐? 도덕적 질서 속에서 위치에 따라 역할을 다하는 이상적이고 그게 바로 이제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느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인간 입장에서는 어떤 역할이냐면은 애초에 뭐가 있다? 누구나 지켜야 할 규범이 있으니까 얘를 중심으로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거지. 따라서 계속 읽어보자. 따라서 접속사 세모 치고 조선의 유학자들은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이랑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주자학의 도덕적 원리를 내세웠다. 위에서 한 말 똑같지? 얘들아 똑같은 말이니까 굳이 밑줄 안 칠게. 이달락 가보자. 자, 시대가 바뀌지. 딱 좋지? 16세기 무렵부터 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제 17세기 초부터는 한 세기 딱 뒤에 조선사회에 유입된 서구의 지식들은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의 의식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다. 자, 체크해볼게. 이 서구의 지식이 나왔잖아. 어떤 역할을 하냐? 자, 사물에 대한 객관적 탐구에 집중하는 이 과학적 지식은 자, 서구의 지식, 과학적 지식, 문맥적 동의어니까 이퀄 표시해 주시고 마음의 이치를 드러내기 위해 관념적 탐구를 중시하는 주자학 학문 방식과 다르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 나온다. 자, 난 이렇게 다르다 또는 하지만 이렇게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나 다르다라는 말을 딱 보면은 무조건 이거를 차이점 위주로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차이점 위주로 읽는 게 아니라 A 개념과 B 개념의 특성을 꼭 밑줄 치고 넘어가거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해볼게. 자, 우선 뭐랑 다르냐?
관념적인 탐구를 중시하는 주자학이니까 이 주자학은 관념적 탐구 중시해. 하지만 과학적 지식은 어땠다? 관념적이 아니라 객관적 탐구에 집중한다 나와 있지. 그래서 단어를 편가르기 하면 돼. 자, 서구의 지식, 과학적 지식, 객관적 이렇게. 그 다음 주자학, 관념적 이렇게 하나 편가르기 해놓고 계속 읽어보자. 지구가 둥글다는 지식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중화주의적 세계관과 충돌을 했다는 말이야. 중국이 중심이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는 건 뭐야? 중심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가르기 해볼게. 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게 마찬가지 이 서구의 지식, 과학적 지식이고 이 중화주의적 세계관이 이 주자학의 입장이겠지. 읽어볼게. 특히 강조할 때보다 특히 나오면 항상 별표를 쳐. 특히라는 말은 그냥 이 글에 글쓴이가 대놓고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인간 사회의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중화주의적 세계관은 그 영향력이 약해지게 됐다. 또 나온다 보다.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말이 이 중화주의적 세계관과 대비되는 말이잖아. 중화주의가 뭐고? 중국이 중심이 된다. 중국이 짱이다. 이건데 서구의 지식은 뭐다?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가치가 있다. 이거니까 각각의 국가나 각각의 문화는 상하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평등하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중화주의적 세계관은 약해지는 거죠, 영향력이.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실학적 학문관이 대두하게 되었다로 끝난다. 땡큐지. 왜? 2단락, 한 단락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이 나면은 그 다음 단락, 3단락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하기 굉장히 쉽잖아. 이 실학적 학문관에 대두를 했으니까 도대체 실학적 학문관이 뭔지, 실학적 학문관의 특징은 뭔지가 쭉 서술이 될 거 아니야. 됐나? 자, 그렇게 생각함과 더불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실학적 학문관은 누구 때문에 생겼냐 하면 이 주자학이나 중화주의적 세계관이 아니라 이 서구의 지식, 과학적 지식에 의해서 실학적 학문관이 대두가 된 거야, 얘들아. 이해됐지?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보자. 실학적 학문관을 지니게 된 일부 지식인들은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었다. 네모 쳐볼게. 자, 요게 3단락의 소주제야. 그냥 실학적 그 학문관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실학적 학문관의 특징을 서술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주제를 가져와. 인간과 자연을 어떻게 바라볼래를 보여줄 거야.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보고 실학적 학문관이란 대충 이런 느낌의 학문이구나를 유추를 해봐야 되는 거지. 볼게. 이들은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분리하려는 의식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런 경향은 자연의 이변을 의미하는 천재지이, 즉 제2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서 말하는 제2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바꿔보면은 그냥 천재지변 있지. 뭐 폭풍, 뭐 가뭄 이런 안 좋은 현상으로 해석을 하면 돼. 그 즉 안 좋은 그런 자연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잘 드러난대. 주자학에서는 군주의 권한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그 안 좋은 자연현상이 일어나면 군주의 임무 수행 여부에 대해 정치적 역할과 책임을 군주에게 물을 수가 있었단 말이야. 뭐 풍요롭고 가뭄이 안 들고 평화로운 나날이 지속되면은 이제 군주가 굉장히 잘 해내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가뭄이 들거나 막 폭풍이 몰아치거나 하면은 군주가 뭔가 하늘에서 부여받은 권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가뭄이 들었어. 그럼 신하나 백성들이 군주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지. 도대체 네가 무슨 짓거리를 했길래 지금 하늘이 이렇게 벌을 주냐, 제2현상이 일어나냐 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인 즉슨 인간의 그 정치 또는 인간의 그 인성이나 뭐 군주의 행위들이 자연현상과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 얘에 의해서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분리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얘를 같이 이해하는 거지. 뭐가? 이 주자학이. 밑줄 치고 넘어가 볼게 얘들아. 어떤 관점인지. 첫 번째, 이 주자학에서는 말이야. 군주의 권한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이 제2현상이 일어나면 군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었어. 즉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려는 의식을 바탕으로 제2현상을 인간의 도덕적 실천 영역과 관련지어 해석했다. 두 개를 뭐다? 이 제2현상을 이것과 관련지었다. 같은 말 해보자. 제2현상, 다른 말로 뭐다? 자연의 영역을
도덕적 실천 영역, 다른 말로 인간의 영역과 관련지어서 해석했다고. 문맥적 동의어 잘 체크해놔라. 문제에서는 어떤 용어를 통해서 문제를 낼지 모르니까 요렇게 인간의 영역, 도덕적 실천 영역 이을 수 있겠지. 근데 여기까지 끊고 이까지가 이제 주자학의 특징이었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3단락을 첫 부분에 읽었을 때 대충 이 글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라는 걸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 체크해보면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분리하려는 의식을 갖기 시작했지. 뭐 때문에? 이 실학적 학문관대에서. 근데 이 밑에 있는 주자학은 통일적으로 인식을 하니까 이 뒤부터는 인간의 영역과 자연의 영역을 분리하는 인식이 나오겠지. 해볼게. 자, 이익은 사람 이름이다. 제2현상이 자연 영역이므로 인간의 영역과 관련이 없다. 분리해버렸다. 밑줄 치자. 제2현상은 자연의 영역이 무로 세모 치고 그 뒤에 인간의 영역과 관련이 없다. 주자학적 인간관이 제2현상을 통해 인간사회를 해석하려는 것을 비판했다. 자, 이거 보이지? 제2현상을 통해 인간사회를 해석하려는 것을 비판했다니까 이것도 새로운 정보로 기억하지 말고 위에 나왔던 말로 바꿔놓으면 다 똑같은 말이야 지금. 뭐다? 제2현상을 통해 자연의 영역을 인간사회를 해서 인간 영역으로 통일적으로 이해하는 걸 비판했다고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예를 들어 정치가 잘못되더라도 제2현상이 없거나 평화로운 사회에서도 제2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장, 예시 문장 뭐 제2가 제2 나와서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데 쉽게말로 바꿔보자. 정치가 잘못되더라도 가뭄이 없거나 평화로운 사회에서도 가뭄이 생길 수 있다. 즉 뭐다? 정치를 잘하든 군주가 잘하든 말든 자연은 지멋대로다라는 거야. 이익의 주장은 자연이 인간과는 관계없이 또 중요한 말 나왔지. 자연과 인간과 관계없다 이 말. 체크해야 되지. 왜? 내가 원하는 게 이 자연과 인간의 영역을 분리하려는 의식이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정보가 나왔잖아. 그 관련 정보 나오면 체크를 해야지. 반응해줘야 돼. 자연만의 내재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우리는 자연 법칙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것뿐이야. 자연 법칙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되지. 무슨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뭐 비를 내리게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 지금. 결국 자연과 인간이 연관된 것으로 인식하는 주자적 관점은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한기라는 학자는 자연을 인간의 의식과 무관, 또 나왔다. 체크한다. 자연을 인간과 의식과 무관, 관련 없다. 하게 움직이고 변화하는 객관적 존재로 보고 사람의 힘으로 자연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봤다. 인간의 자연의 이치를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자연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자연의 이치에 근거한다. 한 번 더. 자연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자연의 이치에 근거한다. 다른 말로 인간과는 관련이 없다. 자연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인간은 인간의 이치에 따라 가는 거다. 새로운 자연관을 정립했다. 그가 하늘과 땅은 만물을 낳거나 기르는 데 뜻을 두지 않고 만물 스스로가 하늘의 힘을 빌려 생겨나고 땅의 힘을 빌려 자라날 뿐이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 조금 다른 약간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글을 적고 있지만 우리는 쉽게 바꿀 수 있겠지. 해보자. 그가 하늘과 땅은 만물을 낳거나 기르는 데 뜻을 두지 않는다. 같은 말로 뭐야? 자연은 인간의 영역과 별개다 이거야. 자연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뒤에 만물 스스로, 이 스스로가 보이지? 스스로가. 이게 뭐고? 인간은 인간 스스로 지가 알아서 자라난다. 자연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말이야. 이해됐지? 자, 요까지가 요 정리야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주자학과 실학적 학문관을 대비시키고 있는 중이었고 이 실학적 학문관이 어떤 자연관과 인간관을 갖고 있는지 쭉 나왔다. 하지만 결론은 뭐다? 수많은 정보가 나왔지만 결론은 딱 하나지. 실학적 인간관은 자연현상과 인간세계를 별개로 보았다. 끝. 다음. 조선의 실학자들은 서양의 학문관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인간관과 자연관의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실학적 학문관을 정립해 나갈 수 있었다. 뭐 앞에서 했던 거다 이거는. 이는 과학적 지식이 기존과는 다른 학문적 지위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하는데 밑줄 쳐져 있으니까 굳이 말해보자 얘들아. 실학적 학문관을 정립해 나갈 수 있었는데 이것은 과학적 지식이 기존과는 다른 지위를 가졌대. 그럼 기존에는 과학적 지식이 조금 낮은 지위였는데 뭐 올라갔다 하면 되겠네. 자, 마음의 공부인 심학을 통해 자연을 이해하던 주자학적 사유의 틀이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적혀 있어. 그럼 체크해보자.
심학을 통해 자연을 이해하던 주자학적 사유라고 하니까 똑같다.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지 않고 통일 하나로 뭉쳐져 있다. 그 말이잖아 지금. 그 주자학적 사유의 틀이 변화되고 있다고. 어떻게? 인간과 자연은 별개다라고. 이러한 변화는 조선 후기에 유입된 과학적 지식과 기존의 주자학적 원리 사이에 이 괴리 차이가, 그러니까 그 벌어진 그 요것과 요거의 그 괴리감이라고 하는데 차이점 뭐 그런 거 발생하면서 간극을 줄이려는 실학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자, 간극, 그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고.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서구의 학문과 과학적 지식이 갖는 수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에 지니고 있던 주자학 사회는 변화하게 되었다. 이들은 서구에서 유입된 새로운 학문이 인간관과 자연관에 미치는 영향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해 주자학적 사유를 바탕에 두려고 노력했다. 이게 좀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생각해봐. 그냥 서양의 학문을 갖고 와서 야 이게 진짜란다 이거 다 믿어 해버리면은 거부감이 엄청 심할 거지. 뭐 나라에서나 백성들에게서나.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선은 굉장히 주자학적 사유만 하고 있으니까 확 바꾸지 말고 베이스는 주자학적 사유를 바탕에 두고 이렇게 조금씩 바꾼다. 조금씩 서양의 학문을 전파하자 이런 거야 지금. 이러한 실학자들의 노력은 서구의 지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어찌됐든 서구의 학문과 과학적 지식을 깊이 있게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는 거지. 의의가 있다라는 거야. 됐나?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글에 대한 해석이 끝인데 방금 내가 한 것처럼 얘들아 너희도 할 수 있는 거야. 비문학, 지문, 뭐 수특이 아니더라도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반드시 단락별로 키워드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단락별 키워드 찾으면 장점이 뒤에 그 추론 문제 말고 그 일치 문제 있잖아. 뭐 일치 문제가 나왔을 때 어차피 너희 그 모의고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문제 풀 때 그 기억만으로 풀지 않고 어차피 다시 본문 넘어가지. 그때 내가 어디 가서 찾을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단축돼. 게다가 이 글을 다 읽고 났을 때 그 첫째 문제 중 1번 문제 중에 전개 방식에 대한 문제 나올 때도 있잖아. 그 전개 방식 문제 풀 때는 단락별로 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이 글은 단락별로도 중요했는데 개이득이었던 게 그냥 주자학과 서양의 학문을 대비만 시켰으면 됐잖아. 특징 좀 체크하고.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지문이었지. 이런 지문일수록 문맥적 동의어,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다른 말로 자꾸 적히는 거를 다 찾아내면 낼수록 문제 틀릴 확률이 적다. 그 짓거리만 해주면은 이 지문은 굉장히 쉬운 지문이 되는 거야 이제부터. 됐지? 자, 문제로 넘어가 보자. 다음. 자, 일치 문제 나왔다. 최한기 나오지, 최한기 나오지. 그럼 얘는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돼? 실학으로 이해하면 되겠지? 아까 그 실학 쪽에 있었던 애잖아. 이익이랑 같이. 자연을 인식할 때 각 존재의 도덕적 원리를 강조하며 여기서 틀렸네. 자연을 인식하는데 도덕적 원리를 강조한다고? 야, 도덕적 원리 강조하는 건 뭐야? 주자학 쪽인 거지. 그래서 바로 1번부터 틀려버렸네. 됐나? 다음 2번 문제. 2번 문제 읽어보시면은 너희는 이제 수특에 보면은 지도가 나와 있을 거야. 핵심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짚어볼게. 이 천화도에 대한 이제 그 글인데 천화도는 이 뒤에 봐봐. 지도의 형태는 서양의 것을 따르고 그 밑에 중국 고전에 나오는 익숙한 땅 이름으로 이름은 중국 중심으로 이름을 붙여. 또한 그 밑에 중심에 중국이 그려져 있다. 물론 기존의 지도에 비해서 중국이 크게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조선은 중국만큼 부각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뭐야? 대충 천화도는 완전 주자학 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실학 쪽도 아닌 게 그 과도기적인 그 성격을 띠고 있지. 그러니까 예전만큼 중국이 중심이다. 중화주의 사상이 완전 빠져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사라진 것도 아닌. 이해됐나? 어찌됐든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답이 5번이었는데 그 중국의 지명은 원으로 강조하고 다른 국가들의 지명은 형태 안에 표기했다는 것에서 요거는 보기에 나온 정보고 인간 사회의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가 아니지.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완전 서양의 학문이고 요거는 이제 완벽한 서양의 학문이 아니라 주자학이 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거니까 5번이 틀렸네. 3번 문제. 기획과 니은 입장이다. 기획과 니은 입장. 이거 답 3번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 니은 입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앞에 나온 요거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려는 완전 그 주자학의 입장이지. 주자학 입장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한번 보면 주자학 입장에서는 우레가 우는 것은 나라의 정치적 역할이나 임무와 관련되지만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상황을 해석하려는 것은 비판적으로 아니지. 위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뭐 우레가 운다, 뭐 배가 아프다, 뭐 그건데 그거 필요 없어도 이것만 봐봐. 우레가 우는 것은 자연현상이지. 그 자연현상으로 국가의 상황을 해석하려는 것은 비판적으로 생각되지 않겠지. 왜? 주자학은 자연의 현상으로 국가의 상황을 해석하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답이 3번. 4번 문제. A에 대한 설명. 5번. 자연에 내재된 이치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자연관이 조선 후기에 수용되었음을 의미한다. A 가면 이렇게 적혀 있어. 과학 지식이 기존과 다른 학문적 지혜를 갖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자연에 내재된 이치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뭐다? 자연은 자연 나름의 이치가 있고 자연을 분석한다 나왔지. 인간과는 별개로. 그 생각이 자연관이 조선 후기에 이제 수용이 되기 시작했다 이거야. 됐나? 그래서 답이 5번으로 끝. 됐지? 자, 그러면 인문8 넘어가기 전에 한번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인문 7지문 분석을 해봤는데 분석하고 이제 필기 좀 하자 얘들아. 설명도 해줄게. 1단락에서는 지금 그 주자학에 관한 설명이 쭉 나왔어. 언제부터 주자학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주자학이란 도대체 뭔지, 주자학에 따른 도덕 규칙이란 뭔지가 쭉 나왔지. 그래서 인의 예지를 강조한 게 주자학인데, 여기서 말하는 인의 예지는 도덕적 질서를 얘기한다 얘들아. 그 도덕적 질서를 강조하는데, 이 도덕적 질서는 모든 사람이면 따라야 할 실천 규범인 거지. 그래서 이 규범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또 이 도덕적 질서를 지켜야지 나라가 평화로워진다라는 거야 지금. 그러다가 이 17세기에 들어서 서구 지식이 유입이 되지. 그러다 보니 이 과학적 지식, 실학적 학문관이 대두가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다 같은 말이야 요거 세 개 지금. 자, 이 서구의 지식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탐구를 중시하고 또 지구는 둥글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와.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 조선에는 이 주자학이 있었는데 주자학은 객관적이 아니라 관념적 탐구를 중시하고 있었어. 관념이 뭐고 객관이랑 반대된다는 생각을 하면 돼. 그냥 뭐 마음으로 학문을 한다 이런 느낌? 자, 중화주의 세계관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구는 둥글다라는 그 이론이랑 이 중화주의 세계관은 정면으로 상충이 되겠지. 이거는 중국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화주의 세계관은 점점점 약화되기 시작했다까지야. 그리고 3단락에서는 그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양과 주자학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일단 주자학 입장에서는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이렇게 상호 영향을 준다,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했었어. 그래서 이런 제2현상은 이 인간의 그 도덕적 실천 영역과 연관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예시 있었어? 왕이 하늘에게 부여받은 권리를 잘못 사용하면은 제2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가뭄이 들었다라는 말은 신하와 백성들이 왕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었던 거야. 얘들은 같이 있는 거니까. 반면 오른쪽 넘어가 보자. 서양의 학문을 대표하는 학자인 이 이익은 말이야. 그 실용적 학문, 실학적 학문관 이익은 제2현상은 자연의 영역이고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별개다라고 설명을 계속 했지. 왜? 자연의 영역은 자연만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인간의 영역에서 얘를 파악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이게 여기 영향을 미치고 이게 여기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또한 최한기는 자연을 갖다가 객관적 존재라고 규정을 하고 자연은 사람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을 했지. 같은 주장이었어. 그래서 대비 끝. 마지막 단락은 한번 쭉 정리해주는 단락이었어. 서양의 학문을 수용하고 나니까 자연관이 변화가 되고 자연관이 변화를 하니 실학적 학문관이 대두가 되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자연관의 변화는 자연과 인간은 무관하다는 거였는데 그 당시 주자학은 심학을 통한 자연을 이해하기 때문에 심학을 통해서 이렇게 심학을 통해서 자연을 이해한다는 말 자체가 아까 어떤 말 나왔어? 요 말 나왔지. 주자학 입장. 똑같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 서양 학문과 주자학은 애초부터 뭐다? 괴리가 있지. 간극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요 간극에 대해 설명을 하고 마지막 단락 마지막 줄을 보시면은
실학적 학문관에 또는 그 당시 조선에서 그 실용학문의 한계와 의의를 말하면서 글이 끝났다 얘들아. 한계랑 의의는 너희가 그 마지막 단락 보고 적어도 된다. 어떤 한계랑 어떤 의의가 있는지는. 그래서 요 지문은 엄청 쉬웠다 얘들아. 됐지? 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인 인문 8 봅시다. 1단락부터 시작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가 진보한다는 관점은 근대에 이르러서야 나타났다. 그러면 이 첫 문장부터 얘들아, 역사가 진보한다는 관점이 근대부터 나타났으면 고대랑 중세에서는 역사가 진보한다는 관점 자체가 없었다는 거야 지금. 물론 이 글에서는 후퇴한다는 말도 있었어. 계속 읽어볼게. 진보사관이 나타나기 전 고대 중국과 그리스 로마에서 공통적으로 유행했던 전통적 역사관은 대체로 감계사관, 상고사관, 순환사관이었다 적혀있지. 마킹하고 넘어가자 얘들아. 자, 진보한다는 관점은 근대에 들어서야 나타났으니까 이 고대 중국, 그리스, 로마 공통적 유행했던 이 전통적 역사관은 대체로 이러한 사관이었어. 뭔지 뒤에 나온다. 열거의 방식으로 쓴다. 그러면 열거 방식은 어떻게? 하나 말할 때마다 동그라미 밑줄, 동그라미 밑줄, 동그라미 밑줄 치고 넘어가면 되지. 해볼게. 감계사관이란 역사 속에서 후대에 귀감이 될 만한 도덕적 규범을 찾아 그것을 역사적 판단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교훈적 역사관을 가리킨다 적혀있지. 물론 이렇게 감계사관의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을 다 쳐도 되지만 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1단락 끝까지 다 밑줄 쳐야 돼. 그러지 말고 이 글에서 핵심 포인트가 되는 단어만 밑줄을 치는 게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찾아와서 보기도 쉽고 내가 정리하기도 쉬운 거야. 그래서 포인트만 찝어볼게 얘들아. 포인트가 뭐냐? 일단 교훈적 역사관을 가리키는 건데 이 교훈적 역사관의 기준은 뭐냐면 역사 속에서 후대, 즉 미래에 귀감이 될 만한 걸 찾아서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지. 그러면 판단의 기준은 현재가 아닌 거야 얘들아. 판단의 기준은 뭐다? 과거의 어떤 것이 미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과거의 어떤 것, 즉 여기 밑줄 칠게. 역사 속이라는 말. 역사 속에서 도덕 규범을 찾겠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삼고자 하는 교훈적 역사관을 갖다가 감계사관이라고 한다 얘들아. 과거 거를 가져오는 거지. 그러면 결국 현재보다는 과거께 더 훌륭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됐지? 그 다음 상고사관 마찬가지다. 이상적 가치 기준을 또 봐봐. 가치 기준은 또 고대에서 찾지. 또 과거에서 찾는 거야. 공통점 보이지? 그 맥락이 어떤 건지. 즉 아득한 고대에 일종의 황금 시대가 있었으나 엄청 훌륭한 시대가 있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윤리가 쇠퇴하였으므로 다시 고대의 이상적 원형으로 회귀해라. 돌아가라. 과거가 더 훌륭했다. 과거의 황금 시대로 다시 회귀하자. 현재는 황금 시대가 아니다 이거야. 왜? 윤리가 쇠퇴한 상황이니까. 마지막으로 순환사관은 마치 자연현상이 주기를 가지고 반복해서 나타나듯이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갔다가 다시 봄이 오듯이 역사의 흥망성쇠도 시간에 따라 비슷한 양상이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얘는 위에 있었던 감계사관과 상고사관과는 조금 다른 게 무조건 과거가 좋다는 게 아니라 과거가 훌륭했지. 현재는 훌륭하지 않고 뭔가 우울하고 문제가 많지. 그러면 다시 순환, 백할 수 있다는 거야 얘들아. 됐나? 이 세 가지 역사관은 서로 강력한 연결고리를 형성하여 이상적 기준을 별표친다. 이 말이 포인트제. 이상적 기준, 가치 기준은 고대에서 찾고 선대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조 말하는 그 고대 얘기하는 거다. 원형과 후대의 변질이 끊임없이 반복 순환한다고 보는 관점을 형성했다. 원형과 변질이 반복 순환한다. 즉 순환사관.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 역사관은 뭐다? 역사가 진보한다는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 별표 한 개 더 받고. 왜 역사가 진보한다는 관점과는 거리가 멀어? 딱 봐도 전통적 역사관에 감계, 상고, 순환이 있는데 감계사관과 상고사관만 보더라도 얘들아 뭐가 좋은 거다? 고대, 즉 과거가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역사가 진보하는 게 아니라 얘들 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역사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쇠퇴한다는 입장을 가져야겠지. 진보가 아니라. 또한 이 순환상관도 마찬가지로 점점점 진보하는 게 아니라 안 좋았으면 좋았다가 좋았으면 다시 안 좋아지고 이렇게 순환한다고 보는 거잖아. 어찌됐든 이 세 개의 사관은 역사가 계속해서 진보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됐지? 이거 하나 머리에 박아둬라 얘들아. 아, 전통적 역사관은 이런 것이구나. 언제까지? 근대 전까지의 전통적 역사관은 이러는 거야 얘들아. 넘어가 볼게. 자, 드디어 나온다. 역사가 진보한다는 관점은 말이야. 17세기 유럽에서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서 18세기 계몽사상기를 거치며 확산되고 19세기에는 드디어 지배적 관점으로 자리매김한다. 자, 진보한다는 관점, 전통적 역사관과 다르지. 자, 근데 요걸 설명할 때 굉장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고 있다 얘들아. 그래서 17세기 갈로 치고 18세기 갈로 치고 19세기 갈로 친 다음에 드디어 자리매김한다. 이러한 흐름을 선도한 것은 17, 18세기 유럽의 지성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고대인과 현대인의 논쟁이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당시 스스로를 현대인이라고 여겼던 근대인들이 학식 면에서 이미 고대인보다 우수한지에 대한 논란이었으며, 자, 엄청 중요한 게 나왔지. 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정보가 나왔어. 전통적 역사관과 딱 봐도 진보한다는 관점이 지금 반대, 대비되고 있잖아. 그러면 분명히 특징에서도 대비되는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그 대비되는 특징이잖아. 근대인들이 고대인보다 우수한지에 대한 논란이지. 옛날, 그러니까 전통적 역사관에서는 고대인이 우수하다고 해야 돼, 무조건. 근데 이제부터는 뭐다? 논란이 있잖아. 근대인이 우수한가, 고대인이 우수한가. 이러한 논쟁은 진보사관이 나타나게 되는 시발점이 되게 되었다. 드디어 진보사관은 이런 논쟁에서 나타나는 거지. 고대에는 말이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변함없는 권위의 상징이었으며 당시에는 모든 문제 제기가 그들로부터 시작되고 그에 대한 대답 역시 그들의 저작 속에서나 찾을 수 있다고. 그들의 뭐 의견 속, 책 속에서나 찾을 수 있었단 말이야. 언제는? 이 고대에는 말이야. 철학자들이 권위의 상징이고 다 얘들 중심이라. 하지만 역적 나왔다. 이 근대에 들어서 인간의 이성을 기반으로 한 과학혁명이 진행되어 세계와 자연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과 개념이 제시되면서 고대 철학은 점차 힘을 잃게 되었다. 이제 근대부터는 뭐다? 아리스토텔레스. 얘들의 의견을 막 따르고 얘한테서 그 뭔가 진리나 가치를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세계와 자연을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그런 방법들이 개발되었다고. 그러니까 아까 했었던 이 고대 철학은 힘을 잃어가게 되겠지. 과학과 이성이 올라가고 고대 철학은 내려가게 된 거지. 됐지? 그래서 밑줄 쳐보면 이렇게 밑에 고대 철학은 힘을 잃게 되었다까지야. 됐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진보 사관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고대 사관이랑 좀 그렇네. 뭐 아까 앞에 있었던 그 역사가 진보하지 않는다는 관점의 그 측면과 그쪽 사람들과 여기에 있는 역사가 진보한다는 관점의 사람들이 어떤 식의 생각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봐야 돼 얘들아. 여기 많이 나왔다 얘들아. 그래서 요거 한 개 이해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자, 고대인을 앞섰다고 생각한 근대인은 귀납법을 정리한 베이컨, 방법론적 회의를 주장한 데카르트와 같이 모두 새로운 과학 개념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제는 뭐다? 고대 철학 따위는 필요 없지. 얘들이 우선인 거지. 이들은 고대를 언제나 회귀해야 할 영원한 이상이 아니라, 자,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바로 나왔으니까 바로 체크해보자. 아니라, 역접 세모 친 다음에 앞에 밑줄 친다. 고대를 회귀해야 할 영원한 이상이 아니라, 즉 뭐다? 고대가 더 뛰어난 게 아니라 단지 유년 시절에 불과하다. 여기서 말하는 요 유년 시절이다라는 말보다 현재보다 과거가 못한 거야. 과거는 뭐다? 옛날 그 전통적 역사관에 따르면 고대가 계속해서 이상이다, 이상적 원형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근대에 와서는 고대는 이상이 아니라 유년 시절이다, 뭣도 모를 때다 라고 이제 본 거지. 누가? 현대인들이, 근대인들이 말이야. 그리고 인류의 역사하고 진행 과정은 마치 한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근대를 어른에, 고대를 어린아이에 비유했다. 자, 갈로 쳐볼게.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다? 역사는 계속해서 진보한다는 관점이잖아.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가듯이 고대는 어린아이, 근대는 어른이듯이 계속해서 진보해 오고 있었다라는 거야 지금. 18세기에 들어 콩도르세는 뭐 이러한 책에서 인류의 발전을 가로막을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않음. 다시 말하면 이딴 식으로 이해하면 그리 어렵지. 쉽게 말해서 인류의 역사는 계속 진보함 이 말이야. 진보함. 마치 동물이 점점점 육체적 기능을 발전시켜 왔듯이 인간 역시 그렇게 될 것이며 이러한 육체적 발전에 적절한 교육이 더해지면 한 개 플러스 한다 얘들아. 육체적 발전에 플러스 교육이 더해지면 계속해서 진보할 수 있다고 본 거야. 두 가지 전제 조건만 만족이 되면. 진보에 대한 이러한 지나친 낙관론은 과학과 이성의 힘에 대한 과도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보 사관의 과학적 기반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요 밑에 두 줄은 앞에서 말했던 이 진보 사관의 속성이지. 진보 사관 속성 두 가지 중요한 것보다 무조건 과학, 이성의 힘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지. 과학, 이성이 짱이다. 됐지? 넘어가 볼게. 그 진보 사관의 절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조는 근대의 실증주의래. 콩트는 이 책에서 인류의 3단계 진화 법칙을 제시했는데 그에 따르면 인류는 가족의 기초에 사제와 군인이 지배하는 신학적 단계인 고대에서 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지배하는 중심이 누군지를 한번 물결 표시로 치고 넘어가자. 이게 계속 차이가 있거든. 일단 콩트가 말한 게 사제와 군인이 지배하는 고대에서 갈로 이제는 누가 중심이다. 이제 얘가 중심이었는데 국가를 중심으로 사제와 법률가가 득세한 중세. 누구 중심? 국가 중심으로 사제랑 법률가가 지배하는 그 중세로 최종적으로는 이제 국가도 사제도 법률가도 아닌 돈, 머니, 산업경영자랑 과학자, 산업경영자랑 과학자의 가르침에 따라 전 인류를 사회 단위로 삼는 실증적 단계인 근대로 발전해 왔다. 자 그러면 그 집단을 해야 되나? 어떤 국가라고 할지 세계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큰 국가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다? 처음에는 국가, 사제법률가였다가 처음에 아니 이게 아니지. 처음에는 사제와 군인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국가, 사제법률가였다가 근대로 와서는 산업경영자와 과학자로 넘어오는 거지 점점점. 이처럼 그의 진보사관, 그 콩트의 진보사관은 과학적 지식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는 과학에도 각 발전 단계에 따른 위계가 존재하며 특히 자연과학을 거쳐 발전하게 된 사회과학이야말로 실증적 단계를 지탱해 나가는 근간이라고 보았다 이거야. 됐지? 얘네 콩트는 그냥 과학이 좋다가 아니지. 새로운 정보가 지금 제시가 됐지.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별표를 쳐보자 얘들아. 이처럼이라고 접속사를 통해서 앞말을 정리해준다. 과학적 지식에 근거는 두고 있지만 과학에도 위계가 존재하며 특히 강조 별표 칠게. 특히 사회과학이야말로 실증적 단계를 지탱해 나가는 근간이라고 보았다까지야. 됐지? 이게 콩트의 특징, 의견과 특징이었어 얘들아. 됐지? 단계 잘 보시고 넘어간다. 자, 19세기 진보사관은 이전의 단순하고 낙관적 관점과 달리 자, 이전에는 우리 아까 했었지.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나왔어. 어디 여기 보이지? 지나친 낙관론. 이해됐나? 어쨌든 19세기는 18세기까지는 지나친 낙관론이었는데 이 19세기는 이 낙관적 관점과는 다르다. 다른 말로 보다 18세기와는 다르게 그 역사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갈등을 전제로 하는 조금 더 복잡하고 비판적 관점을 보였다. 갈등을 전제로 하는 비판적 관점을 보였대. 낙관이 아니라.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 헤겔은 세계사의 전개를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진보사관의 관점은 따르고 있지. 어떻게?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게 진보사관의 관점을 따르고 있다고 하니까 얘들아, 물론 헤겔이 주장한 의견에서 핵심은 자유긴 자유지만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일 때는 자유라기보다는 그냥 뭐다? 자유 대신에 역사가 진보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겠지. 그래서 진보사관 관점 따르고 있으며
어떤 흐름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에 반하는 다른 흐름이 있어. 이 둘이 비판적으로 서로를 지양, 멀리하면서 싸우면서 발전해 간다는 변증법적 접근법을 주장했다까지야. 밑줄 쳐보자. 흐름이 있으면 반하는 흐름이 있어. 서로를 지향하며 발전해 나간다는 이 변증법적 접근법을 주장했다. 됐지? 그 다음 또 마르크스는 두 번째 학자. 유물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각 역사 시대가 서로 또 나온다. 대립되는 두 세력. 끊임없는 투쟁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하고 결국 진보의 과정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가 승리함으로써 역사의 진보가 완성될 것이라는 역사관을 제시했다. 자, 이 마르크스와 헤겔의 관점은 이미 이 단락의 첫 문장에서 키워드를 줘놨어. 어떤 거 중심으로 얘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보라고. 뭐 중심? 비판적 관점 또는 이 갈등을 전제가 더 중요하네. 이 갈등을 전제로 한다는 관점 보이지? 그래서 헤겔과 마르크스를 읽으실 때 갈등과 관련된 어휘나 키워드에 집중을 해서 밑줄을 쳐놔야 돼. 그래서 쌤은 헤겔은 뭐다? 서로를 지향하며 발전해 나간다가 이 갈등이지. 이 변증법적 접근법 체크해놨고 그 뒤에 마르크스는 서로 대립되는 세력 간의 투쟁이라고. 갈등 나왔지? 그래서 여기 체크해서 이렇게까지 마무리 지었어. 이렇게 하면 글이 그 하나로 보이잖아. 마지막. 하지만 진보사관은 20세기에 들어 이제 19세기 다음 20세기다.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약화됐다. 20세기 지식인들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경험하며 인간의 역사가 과학의 발전과 사회적 평등의 바탕을 둔 희망찬 유토피아를 향하기보다는 인간의 역사가 유토피아를 향하기보다는 디스토피아로 귀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자, 요 말을 얘들아 유토피아, 디스토피아로 또 해석하면 안 되겠지. 원래 우리가 앞에서 이해하던 단어로 끌어와. 뭐 인간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보하기보다는 진보하지 않을 수도 있다. 후퇴하지 않을 수도 그러니까 진보하지 않을 수도 있다. 후퇴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진보 맹목적인 그 진보 사관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거지. 만약에 진보 사관에 따르면 이 세계대전 자체가 없어야 되고 인간은 점점점 평화롭고 자유가 확대돼 나가고 행복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확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심을 하겠지. 자, 비록 세계대전과 냉전은 종식되었지만 전 지구를 위협하는 생태계적 재앙과 핵전쟁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역사의 진보에 대한 믿음을 가로막고 있다. 계속해서 진보 사관에 뻗어나갈 수는 없다. 이제는 조금 더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난다. 어떻게 보면 흐름 자체가 지금 쌤 생각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통적 역사관에서는 완벽히 뭐다? 역사는 진보하지 않고 진보가 아니다. 과거로 회귀해라 쪽이었다면 완전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 근대 사관이 나오고 진보 사관. 그 다음에 마지막 20세기에 가서는 얘들 둘 사이쯤에 딱 위치해 있지. 이거 완벽히 진보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됐나? 그래서 이거를 독해하실 때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몇 세기인지 잘 보고 쫙 이해한 다음에 큰 두 개의 맥락, 그 진보 사관과 전통적 역사관 요 두 개를 잘 대비하셔서 가야 되고 그 관점에 학자들이 몇 명 나왔었지. 그래서 그 학자의 주장에서 키워드 밑줄 치시고 하면은 끝일 거야. 됐지? 그래서 이까지고 문제 보러 넘어가자. 1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하고 있어. 답 5번이었는데 전통적 역사관을 소개 먼저 한 후에 진보 상하의 발생과 변화를 이 말이 제일 중요하다. 아까 말했잖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 통시적 분석하고 있다. 이게 나와줘야 돼. 글전개 방식은 무조건. 됐지? 2번 문제 일치하지 않는 것 하고 있다. 이 마르크스는 계급 간 갈등을 근거로 삼아 진보적 역사관을 비판했다 하고 있는데 이 마르크스 달라 가볼까? 아까 기억나지 얘들아? 근대 쪽에 나온 자 여기 있지. 19세기 진보사관이다. 19세기니까 아직 20세기가 아니야. 19세기의 마르크스는 여기 갈등 보이지? 두 세력 간의 투쟁, 갈등을 전제로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최종적으로는 사회주의가 승리해서 역사의 진보가 완성될 거라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진보적 역사관을 비판한 게 절대 아니지. 이 계급 간 갈등 근거는 맞지만 진보적 역사관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뭐다? 옹호한 거지. 3번 문제 기역과 니은을 비교하란다. 됐지? 자, 기역과 니은 먼저 보러 가시면 제일 첫 단락에
기역 같은 경우가 전통적 역사관이고 니은이 역사가 진보한다는 관점이야. 자, 답 4번. 그 역사가 진보한다는 것은 이 전통적 역사관과 달리 과학과 이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괜찮지. 과학, 이성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였지. 역사에 대한 관점을 형성한다. 정확하게 뭐 다른 딴지 걸 것도 없네. 그래서 끝. 4번 문제.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이제 열거의 방식으로 개념이 제시되는 단락이 있으면 그거는 문제에 무조건 출제가 돼. 그래서 이거 딱 나오잖아. 사관에 관한 거. 답 4번이었는데 이 상부사관이라 적혀 있고 여기 뒤에 글을 보시면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다시 야만으로 되돌아가는 변화를 계속해왔다. 잘 봐. 야만에서 출발해서 문명을 이루었다가 다시 야만으로 되돌아가지. 이게 뭐야? 이렇게 돌고 돈다. 순환사관과 관련된 거지. 됐지? 그래서 상고가 아니라 순환사관이라고 보면 되겠다. 5번 문제 읽어볼게. 어떤 국가에서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중장년층, 노년층은 역사가 발전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즉 뭐다? 진보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야. 이유가 있어. 식민통치, 내전을 통해서 가난 경험했고 경제성장, 민주화 과정을 몸소 체험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성진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다 경험했다는 말이야. 뭘 통해? 요거랑 요거 경험했고 요거랑 요거 경험해가지고 나는 이미 국가가 역사가 진보한다는 걸 경험을 했어. 하지만 고도 경제성장 민주화 이후에 태어난 청년들은 이 청년들은 동의를 안 해. 역사가 꼭 발전하다는 인식을 하지 않는다 이거지. 됐나? 그래서 얘들 둘은 차이가 있지. 뭐 때문에? 자기가 태어나서 겪은 역사가 다르거든. 겪어온 게 다르니까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는 거지. 그래서 답이 2번이었어. 청년들은 민주화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역사를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으로 보았던 이 해겔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겠고. 왜? 청년들은 태어나자마자 자유가 이미 확대돼 있었거든. 근데 아까 중장년층은 원래는 자유가 확대되지 않았다가 어떤 민주화를 통해서 확대되는 걸 직접 목격을 했으니까 얘들은 해겔의 의견에 동의할 거고 청년들은 동의하지 않겠지. 6번은 어휘다. 됐지? 자, 그러면 또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1단락에서는 그 전통적 역사관의 특징과 전통적 역사관에 관한 정보가 많이 제시가 됐지. 그래서 전통적 역사관은 기본적으로 역사는 진보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이었어. 여기에 이제 사관이 3개가 있었지. 감계사관은 역사 속에서 도덕적 규범을 찾아서 역사적 판단 기준으로 삼자라는 거야. 중요한 포인트는 역사 속, 과거라는 말. 두 번째 사관, 상고사관은 똑같다. 고대에서 이상적 가치 기준을 찾자라는 거지. 그래서 그 고대에 있었던 그 황금시대, 황금기로 회귀하는 게 목표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은 고대에서 찾자라는 거고, 순환사관은 역사의 흥망성쇠는 주기가 있다라는 거지. 흥하면 망하고 망하면 다시 흥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어찌됐든 요 3개의 사관 모두 역사는 진보하지 않는다라는 근거로 사용되겠지. 이 단락에서는 이 전통적 역사관과 대비되는 역사는 진보한다라는 관점의 내용이 나오지. 우선 순서는 이렇게 된다. 통시적 흐름에 따라서 17세기 유럽에서 18세기 계몽 사상가 그리고 19세기로 오면서 완벽하게 이 사상이 정착이 되는 거지. 대표적인 게 이제 고대인과 현대인의 논쟁이었는데 근대인이 고대인보다 우수한가에 관한 이제 막 철학이란다 그 논쟁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논쟁을 통해서 이 진보사관이 등장하게 돼. 이 글의 이제 핵심 포인트인 진보사관. 이 진보사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지. 고대는 철학자의 권위가 최고였고 그 어떤 사회 문제랑 그것에 대한 답은 철학자가 제시했었어. 고대에는 말이야. 근데 근대로 오면서 이성과 과학혁명을 통해서 세계와 자연을 새롭게 해석함에 따라서 여기에 위에 있었던 고대의 이 전통적 역사관은 권위를 잃어가거나 좀 약해지겠지. 약해졌었어. 그래서 이게 2단락이었다. 됐나? 자, 3단락 가보자. 자, 3단락으로 오시면은 자, 근대인이 말을 한다. 근대인은 옛날과 다르게 새로운 과학 개념으로 무장하고 있었어. 어떤 새로운 과학 개념이냐면 베이컨과 데카르트가 여러 가지 이론을 냈잖아. 그것에 근거한 과학 개념으로 근대인이 무장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고대를 평가할 때 고대는 우리가 회귀해야 할 그 이상이 아니다. 고대는
유년 시절이자 어린아이 시기일 뿐이라는 거야. 고대를 굉장히 무시해버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는 가장 진보한 시기로서 그 동물이 발달을 커가는 거랑 똑같이 우리 시기가 바로 어른 시기고 고대 시기가 어린아이 시기라고 말을 하지. 대표적으로 이제 18세기 콩도르세라는 학자는 인류는 계속 진보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 뭘 통해? 육체적 발전과 더불어 교육이 이루어진다면은 인류는 계속 진보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지. 근데 이게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이제 글쓴이가 표현을 했어. 이 지나친 낙관론이었어. 그래서 사달라 보면은 그 실중주의에서 이 콩트가 나오는데 콩트는 그 인류 진화 3단계 법칙을 제시를 해. 그래서 1, 2, 3, 3단계. 그 고대에는 사제와 군인이 사회를 지배하고 이 신학적 단계였어. 그 다음 나온 중세는 국가 중심으로서 사제와 법률가도 이제 지배하고 있는 중세인데 요거는 형 이상학적 단계였고, 마지막 근대는 경영자랑 과학자가 지배하는 실증적 단계라고 했었어. 근데 이 실증적 단계는 사회과학이 지탱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콩트 입장에서는 사회과학이 짱인 거야. 이 실증적 단계를 지탱해주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콩트의 특징은 위에서 근대인처럼 과학적 지식에 근거는 하지만 과학에도 위기가 존재한다라고 했지. 자, 이제 마지막 보자. 마지막 5단락, 6단락은 이렇게 돼 있어서 5단락에 8세기랑 다르게 그냥 마냥 낙관적으로 보진 않는 거지. 그래서 역사 구성 요소는 들 간에 갈등을 전제로 진보해 나간다고 했고, 낙관이 아니라 굉장히 비판적 관점을 취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 자체는 이제 진보 사관의 관점인데 어떻게 봤냐 봐봐라. 갈등이 나와야 돼. A가 발생하면은 그것에 반하는 not A가 나오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밀어내면서 역사가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변증법적 접근을 쓴다, 헤겔은. 그리고 두 번째, 마르크스는 역사를 이렇게 정의하지. 대립되는 두 세력 간의 투쟁으로 정의를 하면서 마찬가지 이 갈등, 사회주의가 승리해서 역사 진보를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뭐 헤겔이나 마르크스나 둘 다 이 진보 사관의 관점을 취하고 있는 거지. 이 세계대전, 두 번의 세계대전이 터짐으로써 역사는 항상 진보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조금 약화됐다 그랬어. 됐나? 약화됨으로써 이제 완벽한 진보 사관도 없고 완벽한 그 전통적 역사관도 없는 거지. 그러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까지가 이 글 정리 끝이다.